안녕하세요. 가정사역 대담회 가정에서 부모의 올바른 언어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진행을 맡은 임수연입니다. 저는 3살 딸과 6살, 7살 아들 이렇게 3남매의 엄마인데요. 새 아이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육아 퇴근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버티지요. 제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바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올바른 언어 사용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 만나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신 윤주선 선생님은 엄마의 눈높이 연습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고 현재 고등학교 교사이십니다. 그럼 먼저 강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올바른 언어 사용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코칭 대화법으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저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저는 두 아들의 엄마예요. 네,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고 있겠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눈높이 연습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한국코치협회 인증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또 부모 교육, 또 교사 연수를 진행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네, 저는 2012년에 인생의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너무너무 심했었고요. 5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사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아들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엄마들은 정말 죄인이구나. 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고요. 그때 마침 교직에서의 슬럼프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시간에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 공부와 코칭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을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놀랍게도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제가 처음 코칭을 배우고 남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뭔가 새로운 거 시작했네. 가식적이야.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3년이 지났을 때에는 자기야, 나도 코칭 배워볼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코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걸 발견했냐면, 와, 모든 사람은 마음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거구나. 내가 그 존재를 믿어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반응하기 시작하는구나. 변화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초고가 바로 엄마의 눈높이 연습이라는 책이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독자분들을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기적을 여러분들도 경험하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첫 번째 바로 부모고요. 두 번째는 배우자. 세 번째는 바로 자녀가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과 만나고 계신가요? 그렇죠. 나를 만난다고? 물음표가 생기죠. 사실 우리는 나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고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을 내가 치유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인 우리들은 내 마음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저는 18년 차 중등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세대와는 전혀 다른 건 물론이고 작년에 만났던 아이들이 올해 만나는 아이들과 또 달라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만난 그 수많은 아이들은요, 교사와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데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학교 때 이야기, 초등학교 때 이야기, 유치원 때 이야기, 아주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나 최선을 다했는데? 나 정말 잘해줬는데? 얘가 왜 나한테 상처받았다고 그러지? 내가 어린 시절에 누렸던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잘해주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서도 상처를 받지만 부모의 눈빛에서, 부모의 몸짓에서 상처를 받아요. 아빠의 눈빛이 나를 정죄하는 것 같았다. 엄마의 눈빛이 나에게 실망한 것 같았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아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처가 많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네. 그리고 아이들은 또래 관계에서도요,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교실 안에서 같은 반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해할 수가 없죠. 선생님, 걔가 우리 반이었나요? 걔 이름이 뭐였죠?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이들은요, 그만큼 관심이 없어요. 이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요즘 세대의 그 반영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귀를 닫고 있어요. 음악을 듣던가 아니면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옆자리에 누가 있는지, 저 친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잘 모르고요. 다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지? 눈치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러면 교실 안에서의 그 생활이 어떨까요?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면 이제 조금 느슨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마치 놀고 온 것 같죠? 학교에서 잘 지내고 왔는데 얘가 갑자기 뭐 가방도 여기 던져놓고 양말도 벗어놓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니, 놀고 와가지고 엄마 지금 힘든데 자기 물건 정리도 안 하고 너 이거 정리해. 너 오늘 학원 숙제는 했어? 바로 엄마들은,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왜요? 눈치를 엄청 많이 보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고 나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아내가 당신 이거 했어? 저녁밥 준비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가요? 지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왔을 때 수고 많았다. 오늘 하루 수고 많았지? 톡톡 해주시면 아이들이 엄마 나 이거 숙제해야 되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정말 많은 눈치를 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아이 중에는요, 전교 1등도 있고 전교 꼴찌도 있어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는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실에서 엎드린 친구들이 많아요. 책상과 한 몸이 되죠. 그런데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 대학은 갈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나중에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기들의 걱정들이 너무나 많은데 겉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이죠? 멍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 생각 없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지금 게임이나 할 그런 시간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아이들은 너무 걱정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에 멍 때리는 거고 잠을 자는 거고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부모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시기는 바로 사춘기 시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나의 존재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11살, 12살쯤 되면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죠? 싫어요. 안 해요. 하기 시작해요. 정말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내적인 그 마음의 강도가 같아지는 시기가 바로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는 나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로 무엇을 좋아하며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지내며 살아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 탐색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받아야 될 그런 질문들은 너 공부했니? 숙제했니? 점수 몇 점이니? 이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너는 뭘 할 때 가슴이 뛰니? 너는 어떤 친구랑 놀 때 재밌니? 그 이유가 뭐니? 너는 어떤 게 편하니? 이게 불편해? 불편한 이유는 뭐니?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질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혹시 방문을 잠그고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저는 코치형 부모가 되기를 추천드려요. 코치형 부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코칭의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코칭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뜻하는 건데요. 코칭과 트레이닝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아마 제가 앞으로 드리는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치형 부모는 코칭의 개념을 알고 코칭의 그런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코치의 마인드로 아이를 키우는 아이와 대화하는 부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칭이라는 단어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마차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15세기의 운송수단이었던 마차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죠. 마차는 한두 명의 고객을 태우고요. 여기요 하고 손을 들면 마부는 고객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고객이 있는 그 현재 시점에서 원하는 시점으로, 원하는 지점으로 가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마차라는 운송수단의 특징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면 트레이닝, 기차는 어떤 운송수단인가요? 그렇죠. 기차는 출발역과 종착역이 정해져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태웁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릴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은요. 코칭보다는 트레이닝에 가까워요. 학교는 정해진 교육과정이 있고 많은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합니다. 중간에 이탈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우리는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나요? 코칭하고 계신가요? 트레이닝하고 계신가요? 트레이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3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5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정해진 기준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너는 부족해. 너는 좀 더 배워야 돼. 너는 좀 더 잘해야 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자, 코칭의 기본이 되는 철학은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두 번째, 해답은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 세 번째, 함께하는 코치가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다입니다. 저는 아이와 부모가 이런 코칭의 철학을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는 부족한 사람이야. 너는 배워야 돼. 라고 바라보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지시하겠죠. 가르쳐 주겠죠. 이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아이가 무한한 잠재력이 있고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이를 어떻게 대할까요? 기다려줄 수 있겠죠. 실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는 걸 인정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님들 또한 어떤 존재라는 거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부족해. 나는 못해. 나는 더 배워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 아이도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충분한 아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합니다. 물론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볼 때 너는 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야 라고 믿어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나의 패러다임이 너는 부족해. 너는 좀 더 배워야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계셨다면 네, 이제는 아이를 바라볼 때 코칭의 패러다임으로 아이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 코칭을 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빛깔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힘이 있습니다. 마음의 힘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의 말의 뜻이 뭐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걸 내가 다시 되찾는 거예요. 없었던 걸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힘을 회복하고 나의 강점을 발휘하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마음 코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가 만일에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방문은 이제 자물쇠가 채워져요.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부터가 시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부모님이 먼저 마음의 힘을 회복하셔야 돼요. 나를 용서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를 향해서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아이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도와줄 수 없거든요.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 두 번 사과했다고 아이가 알았어요 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아이들은 자면서 듣고요. 뒤통수로 들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 중에 잠만 자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는 수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기도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코칭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갑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잠결에 들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잖아요. 소리를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말, 행동에 아이들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척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아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진솔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어느 순간 아이의 마음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음 코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욕구, 우리의 감각 이런 것들 다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오감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런 것들이 내 몸에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감각으로 함께 느끼죠. 무서운 걸 보면 소름이 돋죠. 놀라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이렇게 몸의 감각으로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네, 마음을 안다라는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안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그렇죠. 상대방의 감정, 공감하는 것,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하는 것,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공감적 경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이라는 거는요, 동감과는 달라요. 공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감은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동감을 많이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하지만 공감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듣는 것과 경청은 차원이 다릅니다. 경자는 잔을 기울일 경자예요. 잔을 기울일 경자예요. 잔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잔 속에 있는 내용물이 비워지죠.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때요? 나의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정, 나의 욕구를 비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청입니다. 청은 정말 많은 한자어가 들어가 있어요. 귀 이자가 있고, 임금 왕자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고, 하나 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임금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감각을 집중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경청한다는 뜻은 상대방에게 내 오감이 집중되는 것부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와서 엄마 저 이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엄마 지금 설거지 하고 있어. 말해 듣고 있어. 그럼 아이들은요 시무룩해서 가요. 왜요? 엄마의 눈이 아이를 향하고 있지 않잖아요. 엄마의 마음이 아이를 향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아이는 느끼거든요. 그럴 때에는 잠시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엄마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데 10분 후에 이야기해도 되겠어? 급한 거면 지금 이야기해. 그런데 엄마가 1분밖에 시간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은요. 급한 이야기만 하고 가고요. 급하지 않으면 10분 후에 올게요 하고 10분 후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경청한다고 해서 내가 항상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청한다는 것에는 내 마음을 비우고 내 감각을 집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말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눈빛이나 그 사람의 몸짓이나 목소리 톤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언어적인 소통은 7%에 불과해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 눈빛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화가 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죠. 네, 왜 그렇죠? 우리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눈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 있죠. 감정이 나 어떤 감정 지금 느끼고 있지?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어떠신가요? 이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오늘 아침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구나. 이렇게 내가 내 감정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공감적 경청을 위해서 내 감정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 감정 단어 중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친숙한가요? 어떤 분들은 외로움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두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감정이 나에게 친숙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나의 감정이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친숙한 감정인지를 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내가 내 마음을 잘 알수록 우리 아이의 마음도 잘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정은 신호입니다. 감정은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다면 어떤 신호일까요? 나한테 필요한 게 충족되고 있구나. 기분이 안 좋다면 어떤 신호일까요? 나 지금 뭔가 불편하구나. 나 이게 채워지지 않았구나. 나에 대해서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다룰 때 내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휘몰아치듯이 반응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 후회하는 일을 겪게 돼요. 그쵸? 아이에게 버럭 소리 지르고 이러지 말걸, 좀 참을걸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신호다. 신호구나. 나한테 지금 뭔가 사인을 주는 거구나 인식하시고 그 감정이 뭔지를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감정이 나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슬픈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내가 슬픈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은 감정이에요. 나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라는 것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눌러두시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건 불편한 감정이야. 나는 싫어. 꾹꾹 누르다 보면요. 압력밥솥처럼 뿌 폭발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표출하게 돼요. 아이들한테 갑자기 감정을 쏟아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아니 이렇게까지 화낼 게 아닌데 우리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감정을 내가 바라보고 아이에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슬퍼. 엄마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그런데 엄마가 오늘은 좀 피곤해. 그래서 이런 감정을 느껴. 그러면 아이들은요, 우리 엄마가 지금 이렇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과 감정을 나눌 때에도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이 친구가 지금 이런 감정 느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희 둘째 아이가 집에 와서 굉장히 슬프게 화장실에서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무슨 일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가 엄마,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나 학교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고 나라는 존재는 왜 태어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픈 눈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를 꼭 안아주고 엄마한테 너는 너무 소중한 아들이야. 너가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네, 토닥토닥 아이의 마음을 함께 만났습니다. 너가 지금 굉장히 속상하구나. 슬프구나. 아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해줘야 돼요. 우리는 아이가 어떤 감정 표현할 때 화내는 거 아니야. 슬퍼하는 거 아니야. 항상 긍정적으로 해. 라는 걸 암암리에 가르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사실 그게 출발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함께 지어보는 거예요. 너가 지금 슬프구나. 너가 지금 짜증이 나는구나.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잘 알고 있어요. 엄마 나 오늘 짜증이랑 놀았어. 성은 왕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 오늘은 좀 기쁨이랑 놀았어. 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짓기 시작하면요. 감정을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감정을 잘 찾지 못하는 아이들은 엄마 보기에 네가 화가 난 것 같은데 어떠니? 엄마 보기에 네가 좀 슬퍼 보인다. 눈빛이 좀 슬퍼 보이네. 어때? 이렇게 아이들과 대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감정은 신호입니다.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집중하고 경청하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공감적 경청을 실천할 때 아이들은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옳은 소리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공감적 경청을 해주면 아이들은 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공감적 경청을 실천하고 아이의 마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바로 마음의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쉬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잠을 못 자면 어떻게 되죠? 네, 엄청 예민해지고 화가 나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 쉬지를 못해요.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아침부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면서 오늘 뭐 해야 되는데 이건 됐나? 계속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있다면 아마 우리 마음은 지금 지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쉰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과 같아요. 내가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내가 감각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죠? 여기 있어요.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과거로 가 있을 수도 있고 미래로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현재와 함께 머무를 때 우리는 행복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저는 1분 호흡 명상부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제가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저는 호흡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호흡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숨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흡하는 그 과정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는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을 1분씩 하는 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산책을 좋아하신다면요. 산책을 하시면서 천천히 그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내 발바닥의 느낌, 그리고 자연의 냄새, 그리고 그때 내가 호흡하면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끼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내 마음이 쉬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새벽 시간이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잠자기 전이 편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점심시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잘 안 난다 그러시면 저처럼 그냥 수시로 생각날 때 1분씩 그렇게 쉼을 누리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질 때 에너지가 올라갑니다. 내가 감사한 것 너무나 많죠.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 아들이 아침에 숙제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어제는 숙제 없어요 그랬거든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순간 제가 감사한 걸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이제라도 숙제하는 거 감사하죠. 연필을 쥘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감사하죠. 아이가 스스로 숙제를 해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제가 감사를 찾기 힘들 때에는 살아있는 것을 저는 감사했어요. 내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음식을 잘 먹고 소화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찾다 보면은 내 마음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 차면 어떤 말들이 나갈까요? 네, 감사와 사랑의 말이 나갑니다. 고맙다. 너가 있어서 참 좋다. 엄마는 네가 너무 좋다.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사실 말하는 것은 말 기술이 아니에요. 말 연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를 지금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사랑과 감사를 채우는 것,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 감사기도 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마음에 채워가신다면 그것이 저는 나 자신에게 가득 차고 아이에게 흘러 넘쳐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아이를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현재 아이를 보면 어떤가요? 답답하죠? 불안하죠? 걱정되죠? 저렇게 자라서 어떡하지? 사회생활은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멈추시는 거예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무는 그 과정을 끊어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세요. 너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너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너의 존재만으로 엄마는 너무 기뻐. 네가 잘하든 못하든 엄마는 너를 사랑해. 네가 있어서 참 좋다. 네가 엄마 아들이어서 참 좋다. 네가 엄마 딸이어서 참 좋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았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사실 저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하나라도 적용해 보시는 거를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는 없거든요. 코칭의 가장 중요한 점은요, 바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와 아이의 관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아, 이런 거가 우리한테 필요했구나. 그것을 잡으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면요, 분명히 변화와 성장하시는 그런 삶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건 우리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마무리하지? 네, 오늘 강연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